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이상목입니다. 정부가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했죠. 보고서에는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고 임신 6개월의 여성이 처형되는 등 인권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 실상은 여러 이유를 들어서 숨기고 비호했던 것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을 개선하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 북한 주민들을 돕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오늘 열린 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핵심적인 유동규 씨와 마주합니다. 어떤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먼저 5.18 단체를 만나서 할아버지 대신 사죄의 뜻을 밝힌 전우원 씨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연락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수 안 하고 상처받으신 분들 마음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눈으로 직접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어제 광주를 찾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죠. 전우원 씨가 오늘 5.18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죠. 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피해자들께 사죄하기 위해 한국에 온 전우원 씨. 오늘 오전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서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신해 고개 숙여 공식 사죄했습니다. 네. 전두환 일가 가운데 공식적으로 5.18 피해자와 유족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은 전우원 씨가 처음인데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라고 합니다. 저같이 추악한 죄인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돼서 더 일찍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저의 추악한 마음 때문에 한 번도 인정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보고 오신 것처럼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에게 벌인 일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한 전우원 씨는요. 발언 중간중간 수차례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운 듯 말하는 중간 잠시 침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를 한 전우원 씨는요. 5.18과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번 사과와 관련해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묻는 질문에 저희 어머니는 저의 선택을 지지하고 자랑스럽다고 한다면서 나머지 가족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연락이 되든 안 되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사과라고 한다.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사과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드렸으면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이어 전 씨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일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대학살이고 비극이라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5.18 진실을 알고 난 뒤에 할아버지와 관련 이야기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을 하거나 가족들이 피해자라고 했다며 용기 낸 시민들이 위대한 천사들이고 영웅인데 그분들을 안 좋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5.18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회가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에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께도 가족 여러분께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고 북한군들의 소행이고 저희 가족들은 피해자고 오히려 광주에 용기 내서 싸우신 시민분들이 정말 위대하신 천사들이고 영웅이신데 오히려 그분들을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과에 대해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의 선택을 지지를 하고 계시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연락이 너무 많아서 또 저 스스로도 연락하기가 두려워서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5.18 유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지 않았었습니다.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둘째 아들 재용 씨가 조사를 받자 장남 재국 씨가 고개를 숙이고 남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을 피나는 반성과 뼈아픈 이웃짐 속에서 지냈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버리시겨 사죄드립니다.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계획이 없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진짜 책임이? 당시에 너 실권자 군대 갔다 하셨잖아요. 왔냐? 네. 자, 전우원 씨는 회견이 끝난 직후에 유족들과 이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재차 사과를 했다고 하죠. 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 전 씨는 이 자리에 참석한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돼서 더 일찍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거듭 사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약 40여 년 만에 전두환 일가의 사죄를 들은 5.18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전 씨의 용기에 고마움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전 씨의 발언 이후 5.18 당시 학생 시민군이었던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는요. 큰 용기를 낸 전우원 씨에게 감사하다면서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 큰 결심을 한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전했고요. 5월 단체 역시 전 씨의 사죄 행보에 대해 위로하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관련해 목소리 들어봅니다. 큰 용기를 내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광주를 처음으로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곳 광주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고마워, 용기네. 죄송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전 씨는 이어서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찾았죠. 그렇습니다. 전 씨는 이후에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로 향했습니다. 전 씨는 이곳에서 5.18 최초 사망자인 고 김경철 씨와 초등학생 희생자 전재수 군 묘 등을 참배하면서 묘비를 외투로 닦고 사죄했습니다. 참배에 앞서서 전 씨는 방명록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라고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두환 일가 중에 이제 최초로 전우원 씨가 이제 공식 사죄를 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 변호사님께서?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늦었지만. 사실 이번이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자기 아버지 때나 아니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말로는 그 사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를 직접 찾아서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5.18 묘지에서 이와 같은 사죄를 했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늦은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살아있을 때에 찾아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맞았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미 고인이 됐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넘어서
가 용기를 내서 예. 광주를 직접 찾아서 그 피해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5.18 묘역까지 참배했다는 것은 네. 이제 진정 이제 거의 뭐 40년이 넘어서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 화해와 치유의 첫 발자국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동안 이렇게 5.18 희생자들과 관련한 보상이라든지 여러 입법 취지들 그리고 정부에서 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저는 어찌 보면 가해 당사자 가족 중에 한 명이 진심으로 이러한 마음을 다해서 사과하는 점. 예.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나 5.18 희생자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네네. 어떤 뭐 이러한 진정성 어린 사과가 더 중요한 것이지 예. 뭐 어떤 무엇을 해준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전우원 씨가 이제까지 43년 동안 막혀왔던 어찌 네. 보면 정말 응어리진 가슴을 그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주는 첫걸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변호사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공식 사죄를 한 이 전 씨의 행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5.18 관련 단체들과 유족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또 다른 일각에서는 다른 가족들은 아무런 사죄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전우원 씨가 혼자 사죄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냐 이런 시각도 좀 있기는 있죠. 네, 사실 이 전두환 일가 중 최초로 전우원 씨가 직접 나서 공식적으로 사죄 뜻을 밝혔지만 이런 행보가 자칫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전체에 대한 면죄부로 비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김형미 5월 어린이집 관장은요. 전 씨 손자 중에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버젓이 살아있는 이순자 씨와 장남 전재국 씨 등은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고 있는데 손자의 독단적 행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전 씨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네, 이 전우원 씨는요 어제 오후 광주 한 거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완벽한 진실이 밝혀지려면 저희 가족 모두 앞서서 모든 죄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리 가족 모두의 죄 고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 전 씨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걸 알기에 제가 직접 광주에 와서 저라도 먼저 사과를 드리는 거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완벽한 진실이 밝혀지려면 저희 가족 모두가 앞서서 모든 죄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와서 저라도 사죄를 먼저 드리려는 것 같아요. 제가 사죄. 자, 전 씨의 이런 발언에 광주 시민들이 전 씨를 알아보고 이 따뜻한 반응과 응원을 건넸다고도 하던데요. 네, 5.18 유족과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앞둔 어제 전 씨는 숙소에서 머물며 시간을 보냈었고요. 네. 공식 일정 없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빨래방을 들르는 등 개인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전 씨를 알아본 광주 시민들이 전 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응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전 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 고맙다는 말도 하고 음료수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한 시민은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던 전 씨에게 다가와서 여기 와줘서 고맙다. 마음이 조금 풀린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전 씨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다면서 따뜻한 분들이 너무 많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 전우원 씨의 행보,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에 나서던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원 씨의 사과가 지금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우원 씨의 이 같은 행보는 5.18 관련 또 다른 책임자 중 한 명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의 행보와 맞물리는데요. 노 전 대통령이 떠나고 아들 노재헌 씨는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노재헌 씨는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에게 사죄드리며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희생자 묘역에 하얀 국화를 헌화하고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노재헌 씨의 모습도 보고 옵니다. 아버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서 치유와 화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해야 되고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셨던 일, 못하셨던 일 다 본인이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네, 올해가 5.18 43주년입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전우원 씨의 이 광주행, 이 5.18 진상규명에도 영향을 좀 미칠지 관심인데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좀 규명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법적으로 뭐 수사를 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지만은 이제까지 뭐 스스로 양심 선언을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당시 진화군으로 참전을 했던 군인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이 양심 선언을 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예. 지금 가장 남아 있는 부분은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헬기에서 기총 소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라든지 어떤 강제력을 통해서 밝혀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오히려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당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예. 가족들이 남았지만은 아직도 그때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분들이 이번 생에서는 이걸 진실을 규명해 주시고 밝히시고 그다음에 사과하시고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늦었지만 다행이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 스텝이 중요하잖아요. 이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YS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1995년 무렵에 예.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법에 의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돼서 사실상 1심에서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지금 판단을 받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후에도 계속 이제 진상 규명, 특별히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살해됐던 분들의 어떤 사체가 유기됐다라고 하면서 광주 교도소를 비롯해서 광주 인근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찾지 못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어떤 화해의 계기가 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계기로 또 새로운 어떤 사실관계.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몇 년 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한 어떤 사실관계 규명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식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자신의 선거법 위반 3차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발언 등에 대한 재판이 세 번째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예.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반에 세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대표는 재판을 채 몇 분 앞둔 상황에서 법정에 도착했고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말을 아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이 대표의 지지자들, 반대단체, 경찰 취재진 1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 대표가 법원 입구로 향하는 순간에는 일부 시민이 날계란 2개를 꺼내서 던지기도 했는데 이 대표가 직접 맞지는 않았고요. 이후에 유튜버들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는 등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모습부터 영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동규 씨와 첫 법정 대면인데요. 입장 있으신가요? 네, 이 대표는 오늘도 앞서 두 차례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뒤에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예. 이 최고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등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고위에서 나온 이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카지노의 호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픕니다. 자, 오늘 이 대표의 이제 3차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 유동규 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앞서 대장동 수사 초기에만 해도 이재명 대표 등 윗선을 향하고 있는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고요. 지난 2021년 11월 대장동 의혹 관련 성남시 측 최고위 인물로 지목돼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지난 7월 새 수사팀이 구성된 뒤 진술 태도를 바꿔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성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진술 태도를 바꾸게 된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배신감을 꼽으면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말에 크게 실망했다, 이런 취지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서 법정에서는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에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나온 유 전 본부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 국민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동규 씨! 재판 전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좀 거짓말들 좀 안 하고 그렇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아주 수많은 폭로들을 쏟아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드디어 법정에서 이 대표와 처음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표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대장동 의혹에 대한 부분은 물론 서로의 관계에 대한 입장 또 많은 사안에서 정반대 주장을 내놓으면서 충돌해왔죠. 그런 만큼 오늘 만남은 그야말로 껄끄러운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에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었던 과거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 잡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군을 모십시다.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제발 남의 핑계 좀 대지 마시고 본인 책임부터 얘기하시라고 하세요. 자, 이제 두 사람의 설전이 법정에서 이어지게 된 상황이죠. 오늘 재판은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고 있었는지 결국 이게 쟁점이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고 김문기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당시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얼마 전 이런 이 대표를 향해서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비판을 하고 자신이 법정에서도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라면서 오늘 재판에서 폭로를 이어갈 것을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나온 이 대표 목소리 그리고 최근 나온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하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법정에서 다른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갔던 것으로 알려진 지난 2015년 해외 출장 당시 동행한 인물이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간 2015년 해외 출장은 당시 영상과 사진 등이 아주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친분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지에서 함께한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출장 당시 가족들에게 했던 영상 통화도 증거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한 지난 2015년 해외 출장 영상 그리고 김 전 처장의 생전 육성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에 가면 천년묵은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 같아요. 주인장 같습니다, 주인장.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자, 그런데 이제 이 대표 측은요, 이런 영상에서도 이 대표와 이 김 전 처장이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점, 이거를 때문에 이제 친문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해외 출장 영상이나 이 사진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시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 전 처장이었는지를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 출장에 함께 갔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과 이 대표, 김문기 전 처장 3명이 함께 골프를 쳤다면서 당시에 김 전 처장이 2인용 카트를 직접 몰면서 이 대표를 보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관련해서 김문기 전 처장과 출장을 같이 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했던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최근에 나온 유 전 본부장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저하고 이재명하고 거기 멜버른에서 골프장을 이제 셋이 가게 된 거죠. 김문기 차장도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골프장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을. 시장님 공 많이 잊어먹을까 봐. 그래서 이제 공도 많이 챙겨오고 이제 그랬겠다고요. 이제 서포터도 다 하고 카트 다 몰아주고 이제 가서 시장하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고 예전에 그 리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지.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이재명이가 골프를 갔다가 5시간을 치는데 눈을 안 마주쳤대. 2인 카트에 타고 다녔어요. 2인 카트. 유 전 본부장은 또 당시 해외 출장에서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그리고 시장 의전비서 3명만 따로 요트를 타고 바다 낚시도 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공방들이 오늘 이제 법정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검찰 측 주신문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재판에서는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상대로 주신문을 진행하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에게 수차례 대장동 사업 관련 주요 현안들을 대면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친분을 입증해서 대장동 의혹의 윗선 규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한 이재명 대표 측 반대 신문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은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보좌하러 온 사람이었다면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앞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나 또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 측 역시 진술 태도를 바꾼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앞서도 몇 차례 유 전 본부장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나온 이 대표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누구한테 카더라 들었다? 네, 이 대표가 오늘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직접 발언을 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 대표는 앞선 2차례 재판에서도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를 제외하고는 입을 굳게 다문 것으로 알려져서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의 말에 직접 대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유 전 본부장에 이어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이나 또 김용 전 부원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들을 통해 새로운 증언이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제 그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쟁점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오늘 재판에서는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서 유동규 씨가 출석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주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은 기존에 이제까지 유동규 씨가 했던 언급된 내용들, 그다음에 보도된 내용들, 뭐 본인이 이재명
당대표와 시장 시절부터 아니면 시장 전에 어떤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의 어떤 과정들, 알아왔던 과정들이라든지 그냥 김문기 씨를 만나게 된 경위, 아마 저는 이제까지 진술된 내용대로 아마 오늘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뉴스가 될 만한 내용들은 반대되고 유동규 씨 말과 이재명 당대표 측이 상충되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14일에 다음 달 4월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아마 그 상당히 뉴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오늘은 대부분 검찰 측 증인 신문을 하다 보면 검찰에서는 질문을 하고 아마 유동규 씨는 거의 그렇다, 맞다, 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서 오늘은 특별히 뭐 이재명 측에서 반대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유동규 씨가 이제까지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쭉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김문기 씨를 어떻게 알고 뭐 모르겠습니다. 아까 유튜브 내용 중에서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더 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과 김문기 씨 사이에 지금까지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았다 몰랐다라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는 이렇게 친했는데, 너는 이렇게 골프도 같이 쳤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주된 쟁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친밀감이라는 주관적인 것을 측정을 할 때 우리가 횟수라든지 어떤 다른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뉴스에 나왔던 골프 치는 거 외에 어떠한 다른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까지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오늘 유동규 씨가 얘기한다면 저는 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증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뭔가 좀 특별히 쟁점적인 것들이 뭐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지금 유동규 씨가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은 검찰 측 주신문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을 할 것인데 사실 증인 신문을 할 때는 어떤 게 가능하냐 하면은 증인과 피고인의 대질 신문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은 대질 신문 반드시 요청할 것이라고 저는 미뤄 짐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지금 적법적 아마 오늘 바로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반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 대질 신문이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그 전격적으로 어떤 핵심 쟁점에 대해서 바로 지금 그 이재명 대표 당신 의견은 뭐냐라고 재판장님한테 물을 기회를 달라고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와 같은 과정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씨의 선수하고 있는 증언이 허위다라고 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단순한 위증이 아니고 타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이른바 모해 위증죄로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모해 위증죄의 어떤 위험을 부담하고 선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신빙성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호주에 갔을 때에 골프를 쳤을 때에 아주 상세한 상황. 왜 지금 그 당시에 그 김문기 씨가 시장님하고 골프를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던 이유가 뭔지 아마 그 유튜브에서 보신 바가 있듯이 이재명 지사가 그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 되고 모라토리움 한마디로 성남시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 못 갚겠다 했던 상황 속에서 평소 때 변호사 할 때는 골프 엄청 좋아했지만 그런 관계다 보니까 한국에 골프를 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주까지 간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골프를 쳤고 그 또한 17홀까지 갔다가 이거 아쉽네 하면서 옆홀까지 이렇게 가서 골프 쳤던 그런 내용이 오늘 상세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어떤 증언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그 지사 측에서 반박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어떤 귀추가 지목됩니다. 아까 최준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유동규 씨의 주장이었고 그렇습니다. 밖에서 했던 주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는요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김용 전 부원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정황. 메모로 남겼다고 알려진 당사자죠? 네, 어제 진행된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경선자금 수수 혐의 관련 7번째 재판 얘기입니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남욱 변호사의 측근 A씨가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씨는
리 리스트라는 메모를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검찰은 이 메모가 돈을 전달한 날짜나 경위를 적은 것으로 보고 어제 재판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예, A씨는요, 남욱 변호사가 자신에게 정민용 변호사의 돈을 전달한 날짜와 금액 등을 메모해 놓으라고 지시를 해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남욱 변호사가 내 목숨 줄이니까 현금 액수와 날짜를 적어놓으라고 말한 게 맞냐라고 재차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남 변호사가 내 목숨줄이라는 표현을 썼고 자신의 성이 E씨여서 리 리스트라고 쓰고 현금이 오간 것처럼 보이지 않게 괄호에 골프라고도 썼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 남욱 변호사 역시 김용 전 부원장의 6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 전 부원장이 꽃무늬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가는 걸 봤다고 주장하는 등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는데요. 남 변호사는 지난 1월 저희 TV조선 취재진에게도 자신이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을 준 게 아니라면 누구에게 돈을 준 거냐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글쎄요. 그걸 이재명이 몰랐다.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준 거야? 동경도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럼 나보고 준 거냐? 형을 보고 왜 그 돈을 줘? 형이 거기다 쓴다 그러니까 준지. 그거는 누구의 선거에 돈을 준 거냐 이거지. 자, 그렇다면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이 남욱 변호사 측근의 증언에 어떻게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나요? 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이 메모지에 특정일의 날짜 혹은 6월이라는 광범위한 날짜가 기재돼 있고 공소 사실과 일부 액수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한다고 남욱 변호사한테 말했더니 최대한 적어보라고 해서 그 언저리의 날짜로 적은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직접 신문에 나서서 메모지 상의 날짜를 월별로 구분한 것이라면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냐고 재차 물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인 것 같다면서 종합해서 신빙성을 판단하겠다고 김 전 부원장을 제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남욱 변호사의 측근 A씨의 이 증언 내용, 요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모 씨라는 분이신데 이제 그 본인의 성을 따서 이 리 리스트라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걸 지금까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돈은 그러니까 남욱 씨가 해서 이걸 정민용 변호사에게 주었다. 그다음에 유동규 씨까지 흘러간 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유동규 씨까지 돈이 갔다는 내용에 대해서 진술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달을 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동규 씨까지 돈이 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김용 씨도 마찬가지로 이 돈을 유동규는 김용한테 줬다라는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3명의 말이 맞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재판장이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어저께 나온 이 메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증거 능력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냐면 보통 메모에 대한 우리 판례상 그 증거 능력을 따질 때는 자필이거나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자필자가 이모 씨가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만 보통 우리가 어떤 뇌물죄라든지 어떤 업무상 횡령 배임과 같은 데에서 수첩이나 장부 연속적으로 적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거 능력과 그 증거력을 상당히 높게 쳐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그냥 뭔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모지가 만약 제가 이것을 메모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메모지가 만약 한 장짜리라든지 어떠한 일련의 연속된 과정이 아니라 그냥 한 장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특히나 이 재판에서 제가 알기로는 뒤에 전달 전에 이걸 작성된 게 아니라 전달 후에 작성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 측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따질 수 있고요. 근데 재판장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왜 그와 같은 돈을 줬겠습니까? 그리고 유동규 씨가 남욱에게 요청했는데 왜 달라고 해요? 라고 했더니만 그 당시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남욱 씨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유동규 씨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만 밝히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받은 사실도 사실상 부인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돈을 요청했는 사람의 말과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 돈을 마련해줬던 사람 이 리스트를 만든 사람의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법정에서 재판장님도 그것에 대한 신빙성은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일치해서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사람 그 김용 씨만 부인하고 있다 했을 때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아마 상식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메모지에 대해서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설 변호사님의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걸 향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할지가 지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된 이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어제 오전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네, 어제 오전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하긴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선 사실상 첫 강제 수사인 셈입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개입하고 200억 원을 약속받은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은 지 1시간쯤 뒤에 국회 법사위에서는 야3당이 각각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정이 됐고 야권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 집 등에 대한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특검법 취지를 희석시키려는 뒷북 압수수색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주장 그리고 그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반박 직접 들어보시죠.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검찰 수사라는 것이 그렇게 그러면 하루 만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 것이고 법원을 설득하는 절차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말씀 정도도. 네, 검찰 측 역시 강제 수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것인 만큼 특정 날짜에 맞출 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야권의 특검 추진의 기세를 꺾으려고 했다면 며칠이라도 더 빨리 강제 수사를 했지 왜 굳이 오늘 하겠냐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그리고 저희 취재 결과 이번 압수수색 전에도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기각이 됐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50억 원을 약속했다는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진술과 증거를 모아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앞서서도 잠깐 저희가 봤습니다만 어제 법사위 자,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신경전 아주 거셌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50억 클럽 특검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 장관은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라고 강조했고요. 또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자 측에서 특검을 주도하고 수사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은 이해할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 수사 대상은 이 대표와 관계가 없다면서 반발을 했고요. 또 한 장관의 재반박도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거는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질문 아닙니다.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고 제 휘하에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와 50억 클럽 무관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죠. 핵심 피의자로서 기소된 분이 이재명 대표시고 그리고 그 로비는 그 배임을 사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로비입니다. 그게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 수 있겠는지 그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렸습니다. 또 어제 법사위에서는 한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설전에 참석자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김 의원이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 부친 집을 김만배 누나가 매입한 이야기를 꺼내자
한 장관이 과거 흑석동 상가주택 투자로 곤욕을 치렀던 김 의원의 아픈 과거를 환기시키는 발언을 하면서인데요. 한 장관의 발언엔 이 장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웃음을 보여주지 않으려 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참석자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한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설전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동결된 자산 2천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야기하세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그러면 김만배의 누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그 범죄 수사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재산을 산 것이 잘못됐다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얘기가 좀 도출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미 끝난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검찰이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특검은 그것도 수사하겠다는 취지신가요? 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4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대장동 수익이 분배가 됩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덕방 통해서 산 거 아니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산 거 아니었던가요? 시가대로? 돈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아니죠. 중개업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아니죠. 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오해하시죠.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이 일단 부동산 업계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자, 지난 법사위에서는요, 한 장관에게 이 질의를 하던 이 김 의원이 손을 떠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이것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이게 지난 27일 날 법사위였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이 김 의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이 무서운 것 아니냐 등의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김 의원은 질의 중에 대부분 팔짱을 낀 모습을 보였고 법사위 이후에 한 라디오에서는 당시 손을 떨었던 이유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김 의원이 한 장관 앞에서 손을 떨었던 이유가 뭔지 김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하다가 손을 떨더라 이런 기사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뉘우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책임감을 느끼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그것도 잘못된 정보로 저를 역공을 해서 그러니 제가 속에서 열불이 부르르 떨었군요. 그러니까 부르르 떤 거죠. 네. 자, 일단 정리해보면 이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여야 합의로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 여당에서는요, 이 도둑에게 지갑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한 장관은 대장동과 50억 클럽을 분리할 수 없고 본류는 이재명 대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검수완박했던 민주당의 자가당착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검찰과 달리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한 몸으로 찰떡궁합으로 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 정치와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된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와서 뜬금없이 무슨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맥락이 상당히 좀 황당한데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그 논리가 상당히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사건,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사건에 있어서 주범, 공동 정범은 이재명 그리고 성남시에 있었던 정진상 실장과 김용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수사를 떼서 한다? 그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고 나아가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검찰을 비판하기보다는 네네. 이 50억 클럽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지난번에 2020년에 대법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유죄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무죄로 해야 된다라고 주심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고 그렇게 해서 파기완송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실상 지금 살아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김만배 씨가 50억을 제안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2번이나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그거를 발부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은 바로 법원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서 비난해야 될 것은 사법부, 법원인 것이지 검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그 뜻이 모아진다고 하면 특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를 보고 그것이 부족하면 그때 특검해도 전 늦지 않다고 봅니다. 50억 클럽을 거하는 그
특검의 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그 이야기 같은데 뭐 그런 오해를 사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50억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정의당 안을 하자고 정의당에게 제안을 한 바도 있거든요. 예. 뭐 정의당이 그 부분 거부를 했습니다만은 예. 아마 국민들이 가장 지금 얼마 전에 분노한 일이 뭐였냐면 각상도 의원 전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까지 번지게 된 거예요. 기존에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50억 클럽 중에 한 명인 곽상도 의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됐지만은 예. 검찰이 어땠습니까? 입증을 대가성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이거 한 거 아니냐, 그때 수사를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다른 공무원입니까? 검찰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부의 검찰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지금 검찰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혹한 수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걸 여야가 언급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이걸 좀 지켜보자. 1년 반 동안 지켜봤지만 안 했어요. 근데 어저께 특검 발의 우연치 않게도 어제 특검 발의를 한다고 하는 날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오비락이에요. 이런 오해를 검찰 스스로 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50억이란 거대한 돈을 아니 거금을 이 사람들이 줬냐 예. 아니면 주려고 약속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보다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 가결이 됐습니다. 네,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표가 160표로 과반을 넘어 통과됐습니다. 예. 검찰은 앞서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 의원 예비후보자 측에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어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 표결에 앞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장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 가결 이후엔 앞서 부결됐던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면서 은근히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어제 한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7천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 파일.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가결이 됐는데요. 저는 최근 3번의 체포 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진 거는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니라 안에 계신 의원님께 물으실 일 같습니다. 자, 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관심인데 하영재 의원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 민주당에서 최소 40명 정도가 찬성을 한 것으로는 보여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하영재 의원 체포 동의안은 찬성이 160명으로 과반을 넘었고요. 네. 반대가 99명, 기권은 22명이었습니다. 여기서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최소 한 4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예. 부결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과 비교를 해보면 많게는 찬성이 60표 가까이 더 나왔고 반대는 50표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예.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이번에는 찬성하는 내로남불을 보였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증거까지 나온 완전히 다른 사안인데도 국민의힘이 이중 플레이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을 했다면 그것도 아마 둘 다 가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는 하 의원의 혐의와 비교해서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보면은 객관적인 증거 하나도 없고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인정한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게 언론이 잘못된 프레임, 민주당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네,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가장 관심이 쏠린 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안이 날아온다고 하면은 지난번보다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시각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어제 본회의 이후 이 대표에게는 이 표결 결과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 잠시 보고 오시죠. 한마디만 하시고 가시면 저희 빠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타협을 하기를. 예. 그러면 뭐 질문이 뭐 있어야지. 대표님 오늘 예. 하영재 의원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딴 얘기 하시죠. 한마디만 좀 네. 아 저기 그만하시죠. 이런 가운데 어제 경찰은 이 대표 부모의 산소 훼손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대표 부모의 묘소 우측과 뒤편 구멍에서 나온 돌 2개에 적힌 글자를 감정한 결과 흐릿했던 마지막 글자가 기운 기자로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부모 묘소가 훼손당한 사진을 올리고 주술론을 제기했었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마지막 글자를 한자 살로 추정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생명살이 아닌 생명기로 확인이 된 겁니다. 예. 또 경찰은 돌에 적힌 글자 의미를 학자 등 다수에게 문의를 했고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고요. 행위자 의도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범인 검거 이후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예. 다만 당초 훼손된 구멍으로 알려졌던 앞쪽의 구멍은 가족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십자가를 꽂으면서 생긴 걸로 파악이 됐고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화면 자료를 분석하고 주민과 방문객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이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5일 만에 또 마약, 이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마약 투약 소식 또 전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 장남이 어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네. 남 전 지사 장남은요, 앞서 지난 23일에도 경기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었는데요. 예.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면서 지난 25일 풀려났고요. 닷새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가족이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남 씨는 분당에 있는 가족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했고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또 이상 행동을 보이니까 이 아파트에 있던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 씨는 경찰의 간이 마약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요.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 투약에 쓴 것으로 보이는 도구와 남 씨의 모발을 수거해 국과수에 의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지난 23일에도 가족들의 신고로 붙잡힌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붙잡힌 곳은 자신의 집으로 이번과 범행 장소만 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닷새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또 가족이 함께 있는 집에서 투약을 할 정도면 단약, 그러니까 약을 끊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법원이 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 씨의 간이 시약 검사 결과와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과거 남 씨가 마약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다시 언급되고도 있습니다. 예. 남 씨는 2017년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아들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었던 남 전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약 재범인데도 구속이 기각이 됐고 기각된 지 닷새 만에 다시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가 범행 경위와 피의자가 처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결정되는 만큼 한정된 정보만으로 기각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는 겁니까? 경찰은 오늘 중에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번 영장 기각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축구 히어로 임영웅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롯 히어로 임영웅 씨가 데뷔 후 처음으로 K리그 시축자로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 4월 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FC 서울과 대구 FC 경기인데요. FC 서울 측에 따르면 임영웅 씨는 시축 후에 평소 친분이 있던 황의조 선수와 기성용 선수 등 FC 서울 선수들을 응원하며 경기도 관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당일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는 직접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도 준비했다고 전해서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축자로 멋지게 볼을 날리는 임영웅 씨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메시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렇게 축구를 잘해요? 보통 어릴 때 가장 축구 잘하면 동네에서 메시라고 별명 붙여주는데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가 실제 초등학교 때 1년 정도 축구 선수 생활도 했었고 어릴 적에 꿈도 축구 선수였다고 하네요. 각종 예능에서 이 축구할 기회가 생기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메시, 인메시라고 불릴 만큼 완성도 높은 드리블과 슈팅 능력 선보인 바가 있고 라이언 킹이라고 불리는 이동국 선수로부터도 프로 선수급의 실력이다라는 특급 칭찬 받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오, 야, 영웅아. 야, 영웅아. 오케이, 좋아. 야! 이제 이게 되면 크로스. 대박이다. 야, 이거는 저거 아무도 못 막는다, 저거. 야. 선수 골키퍼도 못 막는다. 야. 우와. 이 정도면 거의 이제 그 프로 선수들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리슈팅은. 예. 거의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100점. 감사합니다. 또 임영웅 씨는 미스터 트롯 멤버들과 함께 축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강한 승부욕을 보이면서 이 실력뿐만 아니라 열정도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맹훈련을 하던 임영웅 씨 모습을 좀 더 보시죠. 임영웅 축구TV. 가요TV 아니고 축구TV. 즐거우신가요? 너무 행복해요. 오랜만에. 지금. 가다가. 아니. 오케이, 맞아요. 자, 임영웅 씨의 축구 사랑 이게 다 끝이 아니라면서 무슨 내용입니까, 이 얘기는? 임영웅 씨가 팔로우하고 있는 SNS 계정이 딱 3개입니다. 한 개는 공식 계정이고요. 나머지 2개가 이 축구 전설 리오넬 메시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이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드라고 합니다. 지난 29일에는 우루과이와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직접 가서 응원한 듯한 인증 사진과 함께 이 결과는 아쉽지만 너무 멋지고 행복했던 경기,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다른 축구 사랑 때문인지 임영웅 씨는 과거 한 축구 전문 잡지 표지 모델로 낙점되면서 최초로 축구인이 아닌 모델이라는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창문
돌려주세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달리는 지하철에서 창문을 뜯어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지난 25일 새벽 0시 50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렇게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기물을 절도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절도 사건이 벌어진 열차 사진을 보시면요. 노약자석 뒤에 있는 위쪽 창문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범인은 2호선 열차에 타고 있다가 창문을 뜯어서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담은 뒤에 신도림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열차 안에 승객들이 타고 있었지만 범인의 과감한 절도 행각을 말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하철 창문 뜯어갔다는 거예요? 참 미스터리합니다. 일단 절도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서울교통공사는 여러 철도 관련 동호회 커뮤니티에 창문을 절도한 사람을 찾는다는 긴급 공지를 올린 상태입니다. 창문 도난 사건이 벌어진 이 열차는 만든 지 오래된 열차고 창문도 희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겠죠. 이 때문에 공사 측은 단순 절도일 수도 있지만 열차 기물을 수집하는 사람이 소장이나 자랑을 할 목적으로 훔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에서는 일단 오늘까지 자진 반납해달라 이런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측에서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밝히면서 자진 반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키 170에서 180cm 사이에 보통에서 다소 통통한 체격으로 짧은 스포츠 머리에 검은 운동복 상의와 어두운 색 바지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까지 반환된다면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을 어찌할지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난 사건이 벌어진 열차 이게 창문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운행도 못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창문이 사라진 열차는요. 현재 안전을 위해서 운행을 멈춘 상태인데요. 도난당한 창문을 대체할 새 창문 제작을 주문한 걸로 알려졌지만 일단 이번 사건으로 열차 한 편을 운행하지 못하는 탓에 운용 계획이 틀어져서 발생한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